안녕하십니까. 법률사무소 해주의 정준영 변호사입니다. How to. 오늘은 지급명령 신청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릴게요. 지급명령은 그냥 가볍게 생각하시면 돼요. 소송을 좀 더 간단하게 하는 것을 지급명령 신청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 어떤 채권자, 돈 받을 사람이 채무자를 상대로 소송을 하잖아요. 근데 일반 소송은 좀 번거로우니까 보다 가볍게 간단한 절차로서 돈뿐만 아니라 어떤 대체물들 그런 것들을 청구할 때 지급명령 신청을 이용하실 수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지급명령 신청서를 채권자가 법원에 접수를 하면요, 법원에서 이거 서류를 심사를 해요. 그래서 지급명령 정본을 발송을 채무자에게 합니다. 근데 거기에는요, 어떤 안내문이 동봉이 되냐면, 채무자가 이 정본을 받고 2주 이내에 이의제기를 하지 않으면 이 결정문은 확정 판결과 동일한 효력이 있다라고, 그런 안내문과 같이 동봉이 되거든요. 그러면 채무자는 2주 이내에 이것을 이의제기를 할 수 있고요, 2주가 지나면 이의제기를 못한다는 내용입니다. 크게 첫 번째로 비용상의 이익이 있어요. 우리가 일반 소송을 제기하면 인지 때 송달료를 내거든요. 그런데요, 지급명령 신청 때도 내요. 내는데 그 비용이요, 인지 때가 10분의 1, 그 다음에 송달료도 기본적으로 4회분만 내게 돼 있어요. 그래서 일반 소송에서 진행하는 것보다 훨씬 비용이 절감이 됩니다. 그 다음에 또 다른 장점은 뭐가 있냐면 시간이 빨리 돼요. 아무리 간단한 소송도 민사소송 거의 1년은 걸리거든요. 그런데 지급명령 신청은요, 채권자가 접수하잖아요. 법원에서 간단히 심사하고 채무자가 2주 이내에 이의제기하지 않으면 그냥 굳어져요. 지금 말씀만 들어도 얼마나 간단하겠어요. 근데 거기 맹점이 있어요. 아까 제가 비용과 시간의 장점이 있다는 건요, 상대방이 2주 이내에 이의제기하지 않았을 때에만,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요, 오히려 더 마이너스가 될 수 있습니다. 비용 같은 경우에는요, 10분의 1만 인지 때 낸다고 했잖아요. 차액 10분의 9 그거 내셔야 돼요. 거기 인지송달료도 부가적으로 추가로 더 납부하셔야 돼요. 더 문제는요, 아까 시간상의 장점, 그건 오히려 마이너스라고 보시면 돼요. 채무자가 2주 이내에 이의제기를 하잖아요. 재판부 새로 구성이 돼. 그 다음 기일이 또 잡혀야 돼. 그러면 시간이 몇 개월이 더 손해가 돼요. 그래서 아까 전에 비용적인 문제는 결국 차액만 다시 지급하게 되는 거니까 메리트가 없어지는 것 뿐이지만, 기간상의 이점은요, 오히려 마이너스가 됩니다. 그래서 보통 지급명령 신청을 하는 경우에 어떨 때 하냐면요, 상대방이 이의제기하지 않을 가능성이 클 때, 이때 하셔야 돼요. 야, 내가 너한테 언제 돈 빌렸냐, 내지는 다 갚지 않았느냐, 이렇게 다퉜을 경우에는요, 아무리 소액이라도요, 지급명령 신청을 하는 것이 아니라 일반 소송 절차를 진행하시는 게 맞아요. 또 하나는, 우리가 일반 소송의 경우에는요, 그 사람의 주소를 몰라도 소송 절차를 진행할 수 있거든요. 근데요, 지급명령 신청의 경우에는요, 상대방 주소 명확히 알아야 돼요. 그러니까 주소를 정확히 알 수 없는 경우에는 지급명령 신청을 할 수가 없겠죠. 지급명령 신청서 작성하는 거는요, 그러니까 일반 소장 작성하는 거랑 거의 비슷해요. 지급명령 신청에는 채권자와 채무자라고 기재가 될 것이고요, 그 다음에 금액을 쓰세요. 그 다음에 청구 취지를 쓰시고 청구 원인을 또 밑에 기재하시게 됩니다. 그 다음에 뭐 날짜 쓰시고 증거자료 첨부하시고 관할법원 쓰시고, 이런 것들은 일반 소장과 같은 것 같습니다. 근데 관할법원에서 약간 특이한 점이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소장 같은 경우에는 피고 주소지가 되거든요. 근데 예외적으로 상대방한테 돈을 지급하는 것을 청구할 때는요, 상대방의 의무 이행지가 채권자의 주소지예요. 지급명령 신청에는 거의 돈, 대체물 이런 경우이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채권자의 주소지도 관할이 돼요. 그래서 지급명령 신청을 하실 때는요, 굳이 채무자의 주소지 가서 안 하셔도 되고요, 자신의 집 근처에 있는 법원에 신청하실 수가 있습니다. 지급명령 신청은요, 상대방이 이의제기하지 않으면 확정 판결과 동일한 효력이 있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그 신청 취지, 이유 쓰실 때 정확히 쓰셔야 돼요. 내가 이제 이자 기산을 잘못해가 적게 썼거나 이래버리면 그거 굳어지니까 오히려 채권자 입장에서는 그걸 정정할 기회가 없겠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일반 소장보다도 조금 더 조심해서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급명령 신청은요, 어떻게 보면 소장보다도 좀 더 강력한 효력이 있다라고 볼 수 있는 부분이 있어요. 왜냐하면 일반 소송에서 재판을 진행하고 집행문을 별도로 부여받아야 우리가 그 상대방 재산의 압류 등 강제 집행을 진행할 수가 있거든요. 상대방이 이의제기를 하지 않고 굳어지면요, 확정 판결과 동일한 효력이 있고, 거기다가 별도의 집행문 없이요, 상대방 재산 압류할 수 있어요. 확정 판결이 뭔지 아세요? 1심 판결을 우리가 받고 선고가 되잖아요. 확정 판결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상대방이 2주 이내 또 항소를 하게 되면 2심 가야 되고 2주 이내에 또 상고를 하게 되면 상고심 가야 되겠고 이렇거든요. 그러면 3심까지 갈 때까지 확정이 된 게 아니에요. 근데 아까 지급명령 신청의 경우에는요, 상대방이 2주 이내에 이의 제기하지 않으면 바로 확정 판결과 동일한 효력이 있다니까요. 3심 판결과 거의 같은 효력일 수도 있는 거죠. 그런데요, 상대방이 2주 이내에 이의 제기를 못했어요. 그런데 그럼 상대방은 더 이상 다툴 수가 없는 건가요? 근데 이의 제기할 수 있어요. 청구 이의예소라는 제도가 있거든요. 통상의 청구 이의예소는요, 판결 이후에 사정만 갖고 이의 제기를 할 수가 있어요. 지급명령 신청의 경우에는 약간 달라요. 내가 상대방이 1,000만 원 갚으라고 지급명령 신청을 했는데요, 나는 사실 갚았었거든, 이미 벌써. 근데 2주 이내에 이의 제기를 못 해가지고 확정 판결이 났어요. 그럼 원래대로 갚아야 되잖아요. 내가 앞에 갚았는데도 불구하고. 그런데요, 지급명령 신청의 청구 이의에서는요, 이 결정 이전의 사유 가지고도 이의 제기를 할 수 있단 말이에요. 지급명령 신청을 내가 기일을 놓쳐가지고 2주 이내에 이의 제기를 못했었다 하더라도 그 이전의 사유를 갖고 충분히 이의 제기를 하실 수가 있습니다. 오늘 지급명령 신청에 대해서 저희가 간략히 살펴봤습니다. 오늘의 하우투 여기까지입니다. 여러분 안녕.